네. 야,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닉네임 쓰시는 분 좀 너무 심하신데 무슨 냄새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뚱딴지라는 분이 빅스 지수가 뭐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뚱딴지 닉네임이 똥딴지로 보이지? 자, 권순우 팀장의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 전립선 때문에. 소팔메토 자주 갔다 왔네. 우리 정프로가 더 큰 사고를 치니까 이게 기분이 좋으네.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 자리는 제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가 아니고 딴 자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시제 팀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아이고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닐 그러니까요. 정도 분위기네요. 네. 어제 FOMC 이후에 나왔던 반응보다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좀 더해진 다음에 좀 더 그 하락세가 좀 더 폭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1.08% 하락했고요. S&P 500은 1.64%. 네. 그리고 나스닥은 1.82%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만 많이 빠졌었는데, 그죠? 예, 나스닥 폭이 굉장히 크죠. S&P도 많이 빠졌고요. 이게 그 점도표 영향을 뭐 주로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뭐 100bp 한 1%포인트 낮출 줄 알았는데, 네. 50%, 0.5%, 0.0, 제가 숫자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50bp만 인하할 것 같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내년에. 그냥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더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김프로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 한국의 여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그에 앞서서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했죠. 예, 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뭐 김지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들 모여가지고 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옛날에 그럼 뭐 서별관 회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요즘 그런 데서 안 하나 봐요. 뭐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하기야 청와대로 옮겼으니까 거기 서별관에 갈 일이 없겠구나, 참. 예, 그리고 이제 서별관의 뭐 녹실회의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렀었는데 경제부서의 수장들, 뭐 경제수석까지 해서 5명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는 공식적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약간 밀실 분위기가 나서. 기록을 안 남기는 모임이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기는 공식 정부 행사고 네. 거기에 경제부처의 행정부의 수장들하고 이제 경제수석이 또 이제 같이 껴 있으니까 그 대통령실에 이제 하달 얘기가 좀 있어서 그때 이제 녹실회의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공식화했군요. 예, 공식화했던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일반적인 시장의 분석 컨센서스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내 추가 인상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그 금리 인하 폭 전망도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축소됐다. 네. 이것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뭐 시장의 컨센서스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PF 대출 연체 상승률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 얘기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F 시장에서는 무조건 올해는 넘겨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만기 연장을 해준다는 거는 PF 대출의 연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 연장을 통해서 좀 연체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는 이건 그냥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데 그 내년 총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만기 연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연체가 안 되다 보니까 PF 대출 쪽에서는 크게 이제 뭐 조금 문제는 좀 잠잠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연체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PF 대출 관련한 얘기고요. 지금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요맘때 아니구나.
한 달 후죠. 지난해 10월. 예. 지난해 10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그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전 금융권에서 이걸 굳이 풀샷으로 잡아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 배지밀은 죄가 없어요, 형님.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유제품이라 그랬지. 아, 안 돼. 배지밀은 죄가 없습니다. 제 몸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나중에 혹시 광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약간 데펴 먹어라. 아, 좀 따뜻하게. 유제품을. 아유,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네. 아직까지 계속해주세요. 끝나질 않았어. 예. 예, 그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가 나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금융권에서 5% 이상 되는 고금리 예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한 다음 달부터 만기가 되는 예금이 한 100조 원 됩니다. 그럼 100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다 뛰어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자금 유치를 하려고. 예. 그러면은 5% 이상 고금리 예금 주던 거를 엄청나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다가 요즘에 시장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경우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이 금융은 더 높게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로 그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그 원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수신 그 예금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은행채를 또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은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긴장감이 좀 도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조금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모든 경제 정책이나 시장 가격에 대한 대응이 그래도 좀 편안한다. 이 미국에서 저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그죠? 급등이요? 예, 미국 금리의 급등은 제가 급등. 좀 이따 미스터 마켓 시간에 급등. 급등 아니고 좀. 아,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직.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세컨 웨이브가 올 수가 있어. 세컨 뉴스 전해주세요. 세컨 웨이브. 예,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EU가 2030년까지 반도체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반도체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유럽판 칩스법이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그러면은 점유율이 지금 그러니까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돼요, 지금. 근데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에 치중해 있는 EU의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서 역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역외 수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법에 따르면은 EU의 예산 한 4조 7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민간 투자금까지 하면 약 62조 원 정도가 동원되는 구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EU가 역내의 최초 도입 제조 시설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 절차를 마련하겠다. 네. 이것도 그 최초 도입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럽이 뭐 하는 게 있다고 10%나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유럽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다 쪼개보지 말고 통으로 묶어서 보면 뭐 소재 장비부터 해가지고 최종 파운드리랑 후공정까지 묶어서 보면은 한 47% 정도가 미국입니다. 미국엔 아무래도 팹리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한국이 한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10% 정도 되고 대만이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 설비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 22나노 이상, 그러니까 22나노보다 큰 반도체, 뭐 이른바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NXP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나 패키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조 장비 기술이 좀 높아요. 뭐 EUV 노광 장비, 이건 네덜란드에서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마스크 웨이퍼 위에다 씌우는 마스크 있거든요. 네네. 그 마스크 정렬 장치 등에는 좀 그 강점이 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야는 그 연구개발 설계 뭐 이런 쪽은
조금 그러니까 팹리스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 쪽 높이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IPCEI라는 게 있어요. IPCEI? 예, 유럽의 공통 관심 주요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원래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IPCEI가 특이한 점은 원칙적으로 산업보조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근데 EU에서 미래산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야 너는 IPCEI 대상이야. 그러면은 개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개별 국가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냥 대놓고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주겠다라는 그 네. 공통관심 주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지급을 마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 문제를 그 제가 이제 코트라의 분석 보고서를 좀 같이 봤는데 뭐 유럽에서 생산 설비 많이 만들면은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진출 가능성도 좀 예상되긴 한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반도체 공급망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장비 업체들 좋다. 장기적으로는 장비 업체 좀 들어가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 HBM 때문에 많이 관심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연말 되면서 그 전공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시장이 좀 구획이 나눠진다라는 점에서는 좀 리스크라고 볼 수도 아니, 있고. 근데 어쨌든 큰 변화는 변화예요.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미국에서 반도체를 한다? 뭐 유럽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예 없었고 기술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 동진한다 그럴까 그냥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어떻게 덜 빨리 나갈까 이것만 걱정했던 건데 아예 그냥 이게 백도도 하고 저기 뭐 점프해가지고 유럽으로도 간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왜냐면 그래요? 아 그렇지 이게 분절화된다는 얘기다 생산 시설들이 예. 예, 우리가 수출해야 될 지역이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좀 우리 경제에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게. 그렇죠. 어쨌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안 갈 수 있겠냐?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립해버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질 떨어지는 반도체 그냥 쓰는 거죠. 자국 기업 키워준다고. 네네. 그게 얼마 전에 그 YMTC가 램리서치 장비 못 쓰게 했더니 그럼 우리 뭐 장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발표했던 그런 건들도 있고 D램 같은 경우 YMTC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반도체 질은 분명히 떨어지는데 네. 그냥 중국에서 야 질 떨어져도 그냥 써 요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게 좀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유럽은 아직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라는 게 그 삼성전자하고 TSMC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나가 있는 계획들은 좀 발표가 됐고 착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유럽에 나가는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유럽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참 그 반도체라는 게 만들기가 어렵긴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뉴스는 어제 그 브로드컴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삼성에서 갑질했다고 191억 원 과징금 때렸거든요. 삼성전자가 갑질을 당했더만 당한 거죠. 네? 예. 근데 그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그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애플이 그 통신칩 만들다 거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보도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있었어요. 네네. 아이폰 15를 뜯어보니까 원래 통신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팀 쿡이 2018년에 직접 지시를 해서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거의 수조 원 들여가지고 수천 명을 뽑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퀄컴 거 통신칩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5회는 포기해서 안 들어간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퀄컴 칩을 그 받은 게 되게 그냥 수월하게 아유 혼자 몰래 개발하다 잘 안 됐네요 이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이제 로얄티 너무 비싸다 뭐 특허 침해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소송을 엄청 세게 붙었어요. 퀄컴이랑 애플이랑 퀄컴이랑
그리고서 애플이 그 2019년에 퀄컴에다가 6조 원 지급하기로 하고 6년간 계약 맺으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제 자기네들 자체 칩을 만든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테스트 결과 칩이 너무 느리고 뜨겁고 회로 기판이 아이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26년까지 3년간 아이폰용 통신칩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애플 것만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퀄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5G 무선 주파수 반도체 부품도 원래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26년까지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애플도. 네. 그러니까 애플이 진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CPU에서 그건 잘 만들었잖아요. 인텔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통신칩에서는 지금 독립을 못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뎀에서는 퀄컴, 주파수 부품에는 브로드컴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주로 듣는 얘기는 삼성전자한테 갑질당한 협력업체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쪽 협력업체들 만나보면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뭐 그렇게 뭐 좀 비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 그런 비판 얘기했다가 좀 자기네들 찍힐까봐 걱정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삼성도 참 구차하게 갑질 많이 당했더라고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박해서 장기 계약 맺도록 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삼성이 그 2019년에 갤럭시 20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제 부품을 좀 어떻게 싸게 좀 써볼까 싶어가지고 브로드컴하고 이제 비슷한 경쟁사인 코보라는 회사에 부품을 탑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브로드컴에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일단 신규 구매 승인 안 해줄 거야. 야 코보 써 이런 거네. 아 그쵸. 뭐 네 코보 쓸 거면 나랑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코보 쓰라고 그냥. 뭐 그리고서 또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 선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질 않아. 보내줘. 야, 네 코보 쓴다며 뭐 내 거 필요하냐? 뭐 천천히 보낼게. 뭐 이런 잘 살리시네. 뭐 이런 네. 거를 또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을 맺는데 장기 계약 맺을 때 뭐 몇 개 필요한데 뭐 100만 개, 120만 개 뭐 하고 20만 개 필요 없으면 그 돈은 내.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언더하면 계약보다 언더하면은 안 판 것까지 안 산 것까지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결혼식장 저기 200명 예약하는 것처럼 50명 와도 50명 와도 200명간 내야죠. 너무 적합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 담당자들도 이메일에서 이거는 뭐 핵폭탄급이다, 뭐 이거는 기업 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메일에서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브로드컴과의 오고 간 이메일에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그렇게 자기들이 봐도 그런. 자기들이 봐도 그렇다고? 예. 그래요? 그리고서 그 삼성 담당자들은 뭐 이거는 이렇게 뭐 표현이 그럽니다. 이렇게 조금 살려볼게요. 살려. 이따위 게 초안이라고 이게 뭐야? 너무 어린다 야. 근데 방법이 없어. 브로드컴이 급한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볼까? 근데 생산 라인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사내 서로 이메일 한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이메일이 아니라 이거 삼성 담당자들의 메모. 예. 그러니까 이따위 걸 초안이랍시고 이거는 이제 사내에서 이따위란 걸 초안이랍시고. 그리고 근데 브로드컴이 급한 건 아니잖아. 뭐 요런 게 갑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8억 달러 상당의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사실 뭐 우리만 그렇게 당한 건 아니어서 EU 경쟁 당국에서 2021년 상반기 조사에 나가면서 그때 계약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계약 종료를 했던 게 아니라 유럽의 경쟁 당국에 조사를 하면서 계약 종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공정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2,100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가 인상 측뿐만 아니라 재고 증가까지 피해를 합치면 총 3,6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 이 공정위의 결과에 그 근거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브로드컴 CEO가 삼성전자 대표이사한테 메일 보냈는데
증오스러운 경쟁자의 부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그 형님은 매우 실망했다. 자기 보고 형님이라 그랬어? 형님은 제가 붙였습니다. 아니 그 대표끼리 그런 식으로 메일도 해요. 증오스러운 뭐 경쟁사 걸 니네가 썼냐? 나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거. 그렇죠. 그 계약 관계에서 그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쓰진 않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진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전 세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삼성전자가 쿨콤 브로드컴에 이제 통신칩 이렇게 휘둘리면서 뭐 소송했다 지고 자체 개발한다 그래 안 되고 그래서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디서 비빌 때가 있는 있죠. 거고 네. 뭐 그래도 유럽에서도 그냥 오라고는 못 하잖아요. 뭐 62조 원 실탄 쌓아놓고 오라고 한다니까 정말 이 R&D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해서 글로벌 시장이 통상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결국 믿을 거는 우리의 경쟁력,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준다고 꼭 갑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 배워야 된다는 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래도 기술 하나 배우라고. 예, 기술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중학교 때 기술 과목이 있었잖아. 예, 맞아요. 있었죠. 기술 과목 예. 있었습니다. 자, 여튼 브로드컴, 퀄컴. 사실 퀄컴은 진짜 삼성전자한테 절해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원래? 뭐 우리한테 배워간 우리 애트리에서 기술 배워간 회사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살려줬잖아요 사실. 그 CDMA 채택할 때. 그렇죠. 이거 그 회사 기업사 또 말랑 저 꼬물꼬물 기업사 또 우리 내가 해외 좀 약해. 해외니까. 김프로니까 꾸물꾸물 기업사예요? 지금 좀 안정됐나 봐. 저요? 이제 뭐 편안해졌습니다. 네. 이 아내가 완전히 내부 정리가 끝났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